일단 뭐 총평부터 한번 얘기 한번 해볼까요? 굉장히 솔직하네요. 왜냐하면 어떤 대통령이 나와서 현재 우리 국가의 지금 실업 문제가 이렇게 심각합니다라고 솔직하게 숫자까지 털어가면서 예까지 들어가면서 얘기해주는 그런 분이 누가 있었습니까? 저는 이제 그런 것도 느껴졌어요. 대통령이 지금 입이 말라 있는데 이분은 연설할 때 물을 안 마시대. 네. 이게 침이 약간 좀 끄적끄적해져 있는 상태로 연설하신단 말이에요. 물 좀 드시라고. 그만큼 절박하시죠. 또 그분이 라미네이트 그 임플란트를 많이 하셨기 때문에 미백이고 그 임플란트를 많이 하셨기 때문에 이빨 자체가 좀 그 침이 잘 이렇게 붙는다 그래요. 쩍쩍하게. 네, 그러니까 그런 생각도 들었고요. 입장할 때 모르겠어요. 우리 화면으로 한번 봤는데 야당 의원들도 다 일어섰는 게 아닌가? 다 일어섰다고 하고요. 노무현 대통령 때 그게 일어서지를 않아가지고 굉장히 약간 폐륜적 느낌이 좀 있었고요. 그게 이제 다른 대통령 정권이 바뀌면 또 복수의 형태로 가고 막 이런 느낌이어가지고 나갈 때 야당, 자유한국당, 바른정당 의원들 일어서지 않았습니다. 들어올 때는 여론을 의식해서 섰는데 나갈 때는 일어서지 않았습니다. 진짜 총평은 여지껏 굉장히 오랜만에 들어보는 대통령의 추경 관련한 연설인데 여기에서 전 뭘 느꼈냐면요. 물론 노무현 대통령이나 김대중 대통령 같은 분도 그런 방식으로 했지만 이명박이나 박근혜 같은 경우는 주로 뭐 나라의 경제 발전을 위해서 뭐 기업들을 위해서 뭐 이런 식의 논리였잖아요. 근데 두리뭉실했죠, 네. 얘기가. 완전히 국민의 편에서 지금 추경을 해달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라 추경 연설 자체는요. 직접 보신 국민들이라 그러면 찍지 않았더라도 야 문재인 대통령의 진정성을 느꼈을 것 같아요. 국민의 입장에서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완전히 현실적이면서 정말 적나라했는데 이것은 우리 아빠가 나를 대변을 해주는 거야. 그런 느낌이 있죠. 나 지금 일하고 싶은데 할 일이 없고 정말 면접이라도 좀 보게 해주세요를 가서 그 대기업 사장들 앞에서 호소를 대신 해주시는 양 든든했어요. 저는 처음 시작부터 울컥했습니다. 실직과 카드빚으로 근심하던 청년이 마지막 문자에 부모님한테 다음 생에는 공부 잘할게요 라고 했다고 하는데 공부를 요새 말하자면 잘하려고 하면 다 잘합니까? 돈이 있어야 잘하지. 그러니까. 예? 아니 그리고 공부가 인생의 목표가 되면은 안 되는데 예. 그나마 공부라도 잘했으면 취업이라도 했겠지 않아 시험이었겠죠. 추가 경정 예산이라고 하는 것이 좀 한자로서는 되게 어려울 수 있는데요. 이거를 쉽게 설명을 해드리면은 지금 2017년도 예산안은 2016년도에 국회에서 이미 통과시켜 놓은 예산 아니고. 맞습니다. 근데 나라를 운영하다 보니 이러이러한 돈이 더 필요해. 그래서 추가라는 말이 추가로 뭐 할 때 그 추가고요. 가을이 아닙니다. 그리고 세상에. 그다음에 경정할 때 우리가 왜 갱신하다 이런 말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다시라는 의미로 쓸 때는 갱자로 쓰는 그 갱자가 고치다 할 때는 경자로 써요. 바르게 고치다 이런 뜻이에요. 추가로 바르게 고친 예산안, 바르게 고친 예산안을 추가로 요구를 하는 거거든요. 그 국회에서 그거를 이제 통과를 시켜줘야 되는데 이게 6월 5일 날 국무회의를 통과를 한 예산안이고요. 전체 액은 11조 2천억 원 정도 되죠. 그리고 여기에 전체적인 핵심은 일자리 11만 개 정도를 만들겠다. 뭐 그 외에 다른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민들 입장에서 당신들을 위해서 우리 정부가 돈을 쓸게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국회의원들이 반대하기가 굉장히 애매해진, 직접 이야기해버리니까 애매해진 그런 상황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이 추가 경정 예산은요. 증세가 아닙니다. 이 추가 경정 11조 2천억의 재원은 이미 전년도에 걷어서 쓰고 남은 다 쓰지 못한 남아있는 예산과 맞아요. 올해 더 거치게 될 예산 중에 일부를 차용해서 땡겨와서 미리 쓰는 겁니다. 박근혜 정부를 통틀어서 매년 20조 원 가까운 예산이 추가로 더 거쳤다고 해요. 근데 거기에 대한 쓸모를 못 찾고 그게 이제 계속 다음 해로 누적되거나 국고에 이제 환수가 됐던 예를 봤을 때 이 자체를 증세다 또는 뭐 국민들에게 뭐 고통을 주기 위한 뭐 어떤 정부의 채무다 뭐 채권이다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하시면 안 되고요. 안 쓰이던 돈을 땡겨서 즉 낙전같이 또는 내 주머니에 나도 모르게 있었던 그 돈을 땡겨가지고 정말 지금 시급한 상황에 긴급하게 해서 쓰자라는 데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가정에서는 우리가 가계부를 쓰잖아요. 가계부는 이미 그 지출한 돈을 기록하는 거지만 국가의 가계부는 국민에게서 걷어들일 세금을 적재적소에 효율적으로 쓰기 위해 미리 쓸 용도를 지적을 해놓는 거잖아요. 그것을
용도를 이미 지정을 해놓은 거니까 그것 사용을 하는 거라고 알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서두에는요 상당히 감성적인 이야기를 하고 계세요. 뭐 아까 말한 다음 생에는 공부를 열심히 할게요. 제발 면접이라도 한번 봤으면 좋겠어요. 이런 거. 그래서 그런 이야기들이 있고 또 부상당한 소방관은 가뜩이나 인력이 부족한 상황에서 동료들의 폐가 될까 미안해 병가도 가지 못합니다. 저는 이 시점에서 이런 걸 느꼈어요.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 시절에나 대통령 된 후에 집배원도 만났고 소방관도 만났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에게 현장에 직접 가보니까 생기는 이쪽의 공감력이라고 생각해요. 그런 게 바로 현장에 왔다 갔다 하는 그 과정들 속에 생긴 공감력을 갖고 일단 시정연설의 서두를 이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이 분명한 사실을 직시하고 제대로 맞서는 일이 국민들을 위해 정부와 국회가 해야 할 일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감성적인 이야기를 하고 나서 본격적으로 이 돈 내놔. 뭐 요거잖아 지금. 이러한데 돈을 쓸 테니까 도장 찍어. 그렇지. 그러니까 안 같은 찍으면 말이야. 니들은 니들 스스로의 의무를 다하지 않는 배임인 거고, 업무에 대한 배임인 거고, 국민에 대한 배신이야. 라는 은근한 협박이 있었죠. 이미 띵겨놓은 거, 배정한 거 이쪽으로 쓰자. 국민의 삶이 고단한 근본 원인은 바로 일자리입니다라고 얘기했잖아요. 이게 60항쟁 30주년 기념식에서도 이 비슷한 결로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같은 맥락으로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각종 그러니까 공식 석상에서 연설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국민의 삶이 고단한 근본 원인이 일자리가 없으니, 일자리가 없으니 수익이 없고, 수익이 없으니 내수도 안 돌고, 여러 가지 복잡한 여러 가지 경우를 갖고 있는데 그 가장 근본 원인에는 일자리가 없어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OECD 최장 수준의 근로시간이 줄어들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저임금 미수준 등 근로환경이 정말 열악한 상황이라고 알려져 있죠. 지금 그 통계 수치로 우리 그 청년 실업률 11.2%에 체감 실업률 24%라고 하면요. 우리 청년들 중에 4명 중에 한 사람이 지금 놀고 있는 겁니다. 실업자입니다. 근데 그 실업자가 그 미필적인 거 아니에요. 그냥 놀라고 해서 노는 게 아니라 일을 하고 싶은데 못 놀고 있는 거예요. 맞습니다. 심지어는 취업 포기한 사람들은 통계도 안 잡혀. 군대 갔거나 공부하고 있는 학생 또는 고시 준비를 하고 있는 학생들도 실업 통계는 안 잡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4명 중에 1명의 청년이 놀고 있다는 얘기는 사실 둘 중에 하나는 백수라고 봐야 되는 거예요, 거의. 아이고야. 여기에 아주 디테일로 승부하시는데요. 청년 4명 가운데 1명이 실업자입니다. 베이비붐 세대의 자녀인 에코붐 세대가 주 취업 연령대에 진입한 반면에 청년들이 취업을 희망하는 좋은 일자리는 오히려 줄어들었기 때문입니다. 에코붐 세대는요, 91년도에서 96년생 2차 베이비부머 자녀라고. 그분들이 워낙에 인구가 많았으니까 그분들이 낳은 자녀분들도 굉장히 많았던 이런 거죠. 다음에 소득 분배의 악화 상황도 지금 거론하는데요. 소위 하득 20%에 해당하는 1분위 계층의 소득이 2016년에 무려 5.6%나 줄었습니다. 반면 같은 기간 상위 20% 계층의 소득은 2.1% 늘었습니다. 이러한 추세는 금년 1사분기에도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일자리도 일자리지만 소득 자체가 이렇게 줄어드니까 빈익빈 부익부가 가속화되고 있다. 이대로 두면 안 된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맞습니다. 이게요, 국제적으로 봐도 중국의 치링아오, 파링아오, 주링아오라는 얘기도 있습니다만 80년대 후반과 90년대 초반에 있는 세대들이 이 소비를 주도해줘야만이 그 나라의 내수가 살아난다는 이 통계가 나와 있어요. 즉 청년들이 돈을 쓸 수 있는 거지 지금 60, 70대 사람들이 신규로 돈을 쓸 수가 없는 입장인 겁니다. 그러니까 빌려서가 아니라 부모 돈이라도 그 나이대 있는 젊은이들이 돈을 써줘야 내수가 돌아간다는 건데 우리 젊은이들은 아예 취업 자체를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죠. 그렇죠. 베이비부모들의 자녀들, 이 에코붐 세대들이 돈을 벌어야지만이 또 그들이 써야지만이 또 경제가 돌아가는 거죠. 국민들의 지갑이 얇아지니 쓰는 돈이 줄어들었습니다. 시장이며 식당은 장사가 안 되니 종업원을 고용할 수 없습니다. 이게 악순환이잖아요, 지금. 그렇죠. 그러니 주로 저소득층이 종사하던 일자리가 줄어듭니다. 앞서 말씀드린 1분위 계층의 소득이 감소하게 된 이유입니다. 극심한 내수 불황 속에서 제일 어려운 계층이 벼랑 끝으로 몰렸습니다. 항상 경제가 안 좋으면 서민들부터 죽어나잖아요. 네, 비정규직 시간당 임금은요, 정규직의 65.5%, 평균 근로시간은 2년 5개월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정말 죽어납니다.
그러면서 상위 10%가 전체 소득 가운데 차지하는 비중이 50% 절반에 육박합니다. 통계상으로는 OECD 국가 가운데 미국에 이어 2위입니다. 그러면서 나중에는 그런 얘기도 하죠. 우리의 소득 불평등 정도가 어쩌면 미국보다 더 심할지도 모른다. 통계상으로 잡힌 것만 그러는 거고. 맞습니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미국이란 나라가 가장 심한 나라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미국의 가장 잘 사는 계층하고 못 사는 계층의 소비 편중 비율이 7,000대 1 정도 된다고 합니다. 이게 7,000배 정도 쓰는 거죠. 그러니까 있는 사람들 자산하고 없는 사람들 자산의 어떤 그 격차가. 그렇죠. 근데 우리가 그에 근접할 정도로 또는 일본과 중국을 훨씬 앞서고 있을 정도로 편중이 벌어져 버렸다는 게 문제인 거죠. 슈퍼문 현상이 나타나 받아쓰기 이제 필요 없습니다. 슈퍼문의 영향으로 야, 기분 좋다. 문재인 든든한 대통령 문재인. 요거는요, 이 연설문은 제가 계속 보면 볼수록 굉장히 명문들이 많아요. 보세요. 민주주의도 실질이나 내용과는 거리가 먼 형식에 그치게 됩니다. 이런 흐름을 바로잡지 않으면 대다수 국민은 행복할 수 없습니다. 지속적인 성장도 어렵습니다. 통합된 사회로 갈 수도 없습니다. 민주주의도 실질이나 내용과는 거리가 먼 형식에 거치게 됩니다. 시민들이 투표에 참여하는 대의민주주의에 만족하지 못하고 거리로 나서게 된 근본 이유가 여기에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게 촛불 전국에서 우리가 계속 했던 말이에요. 맞습니다. 각종 계층에 있는 사람들이 광장으로 쏟아져 나온 이유가 단순하게 최순실의 국정농단뿐만 아니라 도저히 이대로는 못 살겠다고 뛰쳐나온 거. 그걸 정확하게 지금 이 연설문에서 포함하고 있단 말이에요. 결국은 헤쳐먹은 돈이 분노스러운 게 아니라 계층에 또는 각 세대에 살아나갈 길을 막아놓고 일부의 어떤 이득을 위해서 전체적인 사회 시스템을 무너뜨려 놓은 지금의 적폐를 바로잡지 않으면 민주화 또는 바른 조국의 미래는 없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는 명문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러면서 해법은 딱 하나입니다. 좋은 일자리를 늘리는 것입니다. 고용 없는 성장이 계속되는 것을 막아야 합니다. 이거 정말 중요한 화두잖아요. 성장하고 있기는 해. 근데 고용이 전혀 안 되고 있어.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잖아. 끊임없이 구조조정을 하고 사람을 줄이고 그러는 과정 중에 기업은 돈을 벌고 올해로 해서 상위 30대 대기업들의 유보금이 700조 원에 도달했다는 발표가 오늘 아침에 있었습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그 대기업들이 일자리를 창출을 하든 말든 그들에게는 이익만 그 높게 잡고 자기네들 배만 부르면 되는데 그 정부가 너네들이 일자리를 만들어냈는데 만들기 싫어에 대해서 페널티는 아무것도 없었잖아요. 그래서 고용 없는 성장이 계속되는 것을 막아야 합니다. 성장의 결과 일자리가 생겨나는 것이 아니라 일자리를 늘려서 성장을 이루는 경제 패러다임의 대전환이 필요합니다 했고요. 우리 방송으로도 수도 없이 많이 나갔던 메시지인데 그걸 정확하게 이 연설문에 담고 있다. 경제에는 시기가 있다 이런 거예요. 적절한 시기를 놓치지 않아야 합니다. 이대로 방치하면 국가 재난이 온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요 톤은 사실 이명박과 박근혜도 늘 했었던 얘기입니다. 이번 추경 또는 이번 예산이 정상적으로 집행되지 못하면 시기를 놓치게 되고 시기를 놓치면 국민이 고통을 받게 된다라고 말했죠. 그건 뭐 교과서적인 문구지만 정말 너무나도 옳은 말이잖아요. 맞는 말이잖아요. 근데 그들은 이런 방식으로 SOC를 키우거나 기업 지원을 해가지고 맞습니다. 그걸로 어떤 방식으로 국민에게 돌아올지에 대한 중간 다리를 설명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돈을 써서 국민 생활을 개선하겠다라는 의지와 발표는 똑같았지만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돈을 어디에다 쓸 것인가에 대해서 이렇게 구체적으로 기술한 내용은 이번 시정전설이 처음이라는 것이죠. 대통령 새롭게 뽑아놓으면 막연하잖아요. 대통령 새로 뽑으면 좋아지겠지 하는데 좋아지는 구체적인 내용을 처음으로 그 다음에 다시 또 호소를 한 번 더 해요. 이번 추경 예산은 재난에 가까운 실업과 분배 악화 상황에 즉각 대응하기 위한 긴급 처방일 뿐입니다. 이게 아주 원론적인 대책이라기보다는 일단 긴급 처방을 하는 거다. 그러니까 앞으로도 계속 이런 것들이 돼야 된다라고 하는 그것에 대한 전제 그렇게 일단 보는 것 같고요. 맞습니다. 왜냐하면 추경을 적용할 수 있는 그 조건이 있잖아요. 조건부로 그걸 하는데 그 재난이잖아요, 이게. 맞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지금
딱 그 저쪽에서 딴죽 걸지 못하게 아예 딱 밑밥을 깔아주신 거죠. 지금 재난이다. 그리고 정말 멋진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대응할 여력이 있는데도 손을 놓고 있다면 1차 정부의 직무유기고 그렇지. 나아가 정치의 직무유기가 될 것입니다라고 얘기했거든요. 만일 정치가 여기에 대한 추경안을 인정 못하고 통과를 안 시켜준다면 정부 차원에서라도 강력하게 밀고 나가겠다라고는 의지를 보여준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문구는. 멋져. 대통령이 갖고 있는 생각들이 아주 제대로 잘 녹아나 있는 그런 연설문이고요. 국민들에게 필요한 것은 작은 정부가 아니라 국민에게 필요한 일을 하는 정부입니다. 그것이 책임 있는 정부입니다. 이쯤에서 박수가 터져나왔던 걸로 기억하는데 그게 이제 안철수 씨 포함해가지고 계속 우리가 선거 과정에서 그런 이야기 되게 많이 했잖아요. 안철수의 생각은 그런 거였었죠. 정부는 작을수록 좋다 그래서 국회의원 수도 줄여야 되고 뭘 줄여야 되고 했는데 그 생각의 패러다임이 바뀐 거예요. 지금 와서. 아까도 똑같은 얘기 비슷하게 했지만 기업들한테 아무리 이익이 생겨도 이 사람들은 일자리 만들지 않아. 그걸로 실패했어. 이미 10년 동안. 일자리를 만들어 주세요 했는데도 불구하고 싫어 했는데 그거에 대한 아무런 그 책임을 묻지를 않았잖아요. 이명박은 이와 같은 조기 추경을 4대강 사업을 빨리 마무리 짓기 위해서 요구했었고요. 박근혜는 SOC 사업에 투자해서 지금 경제에 떨어져 있는 경제 성장률을 올린다고 추경을 요구했습니다만 이렇게 일자리 대책에 실질적으로 쓰여서 취약계층의 생활 안정이라고 하는 정말 확실한 정말 국민에게 바로 갈 수 있는 요소로 예산을 쓰겠다라고 지금 이 형태를 다 제안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SOC 사업을 배제했다라는 전제가 그렇죠. 가능했던 거예요. 산무가 들어가죠 여기도. 그리고 조금 전에 그냥 넘어간 부분이 있는데 올해 예상된 세수 증가분 8조 8천억 원, 세계 잉여금 1조 1천억 원, 기금 여유자금 1조 3천억 원 이렇게 그렇게 해가지고 11조 2천억 원이 나온다고 그랬는데 여기서 세수 증가분은 이해하실 것 같고요. 세계 잉여금은 세계에서 들어온 돈이 아니고요. 세금을 계산해 보니까 정부가 쓰다 남은 돈을 그거를 잉여금이라고 하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런 돈들을 놔두지 말고 써야 된다는 거지. 그렇죠. 이런 돈을 사용을 해서 그 기반을 강화를 시키신다는 거잖아요. 이거를 그냥 그 도로를 닦는 것도 아니고. 박정희 동상 세우는 것도 아니고 그렇지. 제대로 서민한테 쓰겠다는 거죠. 이제 추경 예산을 어떻게 수립하는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요거는 디테일이 좋아요. 보통 대통령들 와서 이런 그 시정 연설을 하게 되면요. 원론적인 이야기 두루뭉술한 이런 이야기만 해요. 추상적이고 그냥 좋은 이쁜 그림만 보여주시고. 근데 대통령이 직접 내리고 꽂아. 이거 어디다 쓴다라고 설명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말한 것처럼 SOC 사업 배제하는 거 포함해가지고 굉장히 많은 얘기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첫 번째가 청년들에게 일자리 만들고 취업과 창업을 돕는 예산. 그걸 공공부문에서 하겠다는 거예요. 기업들 니들 안 하니까 우리가 하겠다는 거고. 이분은 저는 항상 늘 존경스러운 게 이런 거예요. 선거 과정에서 했던 말을 바로 실행에 옮기고 있습니다. 이게 다 공약사항이에요. 어떻게 보면은. 그리고 또 공통의 공약이었습니다. 맞습니다. 청년을 위한 또는 어떤 그 육아를 위한 또 국공립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모든 후보들이 다 문제가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예산과 변화가 필요하다는 점에 공감했던 것이기 때문에 이걸 정치적인 논리로 반대한다고 하면 이애들은 정말 매국적인 나쁜 시기들이죠. 그래서 이게 굉장히 힘들어해요. 그 야당들이 공개적으로 반대할 수는 없고 이게 또 인사청문회 전국이랑 연결이 돼 있잖아요. 그래서 뭐 자유한국당 같은 데서는 누구 뭐 그 임명 처리 안 하면 요거 우리가 안 도와줄 거예요 이런 식으로 딴지 놓고 있는데 이러다가 정말로 수렁에 빠져가지고 아예 못 나오는 수가 있다는 말씀을 한번 드려보고요. 시정연설 전날 그 모기관에서 실시한 그 여론조사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89.4%에 이르고 있습니다. 호남은 96%니까 이건 뭐 거의 그 신드롬이라고 봐야 되는 거고요. TK에서도 86%의 지지율을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시정 연설 나가고 나면 몇 프로 찍을까요? 내가 봤을 때 10% 이상 오른다. 그러면 없는데? 100% 넘어간다. 천장인데? 엘친이야 100% 넘는 지지율 나오게? 이 정도면 그냥 지금 하시던 대로 꾸준히 하시고 정말 인이 하고 싶은 대로 해가 아니고 제발 좀 계속 해주세요죠. 이런 연설을 듣는 귀가 있는 분들이라면 아주 어린 친구들은 뭔 말인지 모르잖아요. 보통 성인이라면 듣고 이런 시정연설의 느낌이 많이 다르다라고 느꼈을 거예요. 박근혜나 이명박 그렇죠. 같은. 그 디테일이 여기서 나오는 건데 아까 말한 첫 번째가 그 공공부문에서 일자리 만들고 취업과 창업을 돕는다 이런 거고요. 그래서 가장 예를 든 게 소방관 이야기해요. 확실히 현장에 가보고 나서 느낀 감정들이 이런 연설에 그냥 녹아나는 거예요.
공공부문 일자리니까 소방관 인원 증원이 없어가지고 교대수 2교대 3교대로 바뀌긴 했는데 인원 증원이 없으니까 죽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소방서를 갔는데 신혼여행을 못 가고 있어. 신혼여행 갔다 오라고 얘기하는, 물론 이제 신혼여행 같은 건 가야지. 뭐 그런 거 하고. 두 번째, 복지공무원 부분. 복지공무원에 대해서는 이런 디테일은 예전에 대통령들이 한 게 있을까 싶을 정도예요. 올해 초 한 달 간격으로 3명의 복지공무원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일이 있을 정도로 어떤 정확한 숫자까지 이렇게 지정을 딱 해주니까 막연하게 복지공무원들이 어렵습니다가 아니라 왜 어떻게 어려운지를 구체적인 상황을 설명해 주는 거잖아요. 이게 훨씬 설득력이 있다는 거죠. 국민들도 또 몰랐던 이야기가 대통령 입에서 나온 거예요, 이게. 근로감독관 얘기도 해주셨습니다. 근로감독관 한 명이 근로자 12,000명, 사업장 1,500개를 담당하고 있다고 하죠. 최저임금 위반 아르바이트 체불은 단속도 못한다. 저도 사실은 알바비를 당해가지고 지금 어디다 얘기를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는 디테일은 참 어찌 보면 두렵기까지 합니다. 야, 그 일선 현장에서 그 짧은 한 달 동안 이런 부분에 대한 니드와 또 어떤 상황에 대한 것들이 어떻게 이렇게 디테일하게 올라갈 수 있었을까 하는 부분인 거죠. 그러니까 공무원 중에서도 경찰관, 군인, 사회복지공무원, 안전과 치안을 돌봄하시는 뭐 복지를 담당하는 공무원 일자리, 뭐 사회복지, 보육, 요양, 장애인 복지, 공공의료 등 사회서비스 공공기관 일자리를 정말 구체적으로 이렇게 나열을 하실 만큼 준비를 꼼꼼히 하시고, 왜냐하면 이게 정말 최계층에 정말 필요한 공약이었었고 그 공약을 내세우시면서 지금 집행을 하시겠다고 하시는 거잖아요. 근로감독관, 노동경찰 이 부분도 지금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었고요. 너무나 숫자가 없으니까 최저임금 위반이나 아르바이트비 체불 이걸 단속할 엄두조차 못 낸다고 하고 있고, 다음에 이제 국민 안전과 민생 현장에서 일할 중앙과 지방 공무원 12,000명을 충원하겠다. 이것도 있고요. 보육교사, 노인 돌봄 서비스, 치매관리 서비스, 아동 안전지킴이 등 민간이 고용하는 공공부문 일자리도 지원하고자 합니다. 국가가 이런 경우는 꽤 많이 있어요. 국가가 민간에게 위탁하고 그 민간에 있는 사람들이 이런 복지 현장에서 일하잖아요. 예를 들어 쉽게 표현하면 어린이집에, 사립 어린이집에 계시는 이분들에 대해서 더 채용하면 우리가 지원해줄게, 이런 방식으로 가는 거거든요. 맞습니다. 지위와 고용에 안정을 주기도 하는 부분이고요. 이 부분이 참 좋은 것 같아요. 이게 청년들이 좋아하는 일자리란 말이에요. 그렇죠. 무슨 얘기냐면 이 자리가 돈을 많이 줘서 또는 철밥통이라서 청년들이 이걸 좋아하는 게 아닙니다. 청년 세대들이 사회에 기여하고 자신이 할 수 있는 어떤 사회에 공헌하면서 자신의 이상을 펼쳐나갈 수 있는 가장 좋은 직장들을 이런 부분에서 찾고 있는 정말 깨어있는 청년들이 많아요. 그리고 이런 꿈을 이루기 위해서 학원가에서 그나마 부진하게 고시에 가까운 그 경쟁률을 뚫기 위한 노력들을 하고 있는 청년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하고 싶어 하는데도 불구하고, 필요한데도 불구하고 국가가 그동안 보충해주지 못했던 것을 이제부터 해나갈 수 있다라는 것만 해도 얼마나 많은 청년들한테는 새로운 기회가 되는 겁니까, 이게. 맞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가 정부만 하는 게 아니라 공공부문뿐만 아니라 민간 부문에도 청년 일자리가 창출되도록 돕고자 한다. 그러면서 중소기업 청년 고용 지원 제도를 신설해서 중소기업의 청년 취업문을 넓히겠다, 이런 이야기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으로 중소기업들을 이렇게 지원하게 되면 5,000명의 추가 채용이 이루어질 수 있다, 이런 부분도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이 추가 채용의 부분은 무조건 새로 한 사람을 들인다고 채용을 하는 게 아닙니다. 2명을 채용을 했을 때 추가로 1명을 더 그 인건비를 보전해 줌으로 인해서 3명한테 지불할 인건비를 2명으로 줄여줄 수 있게끔 한다는 거거든요. 이게 단순하게 그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1명만 딸랑 뽑는 게 아닙니다. 맞습니다. 3명을 뽑아야 1명분의 일자리분을 지원받을 수 있는 게 되기 때문에 이 효과는 기대하는 것보다 상당히 클 것으로 예상돼요. 그리고 청년에 지금 집중하시는 이유를 생각해보면요. 제가 한번 생각해봤는데 왜 이렇게 다들 공약을 청년 하나. 왜냐하면 청년들이 그냥 그 소비만 하고 돈만 버는 게 아니라 그들이 경제 사회적으로 자립을 해야지만이 가정을 꾸리고 출산과 육아로 인구 재생산을 또 담당을 하는 나이 영역대잖아요. 예. 그래서 제가 문득 생각난 게 하나 있어요. 박근혜의 청년희망펀드. 지금 뭐 하고 있을까요? 그 수천억의 돈들. 참 무사한지는 모르겠네요, 진짜. 그래서 여기서 기업들한테 돈을 걷고 이런 게 아니라 국가 예산으로 3천억 원 정도 규모의 재기지원펀드 신설도 지금 그 추경에 포함되어 있다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맞아요. 기업들한테
돈 발라가지고 원래는 그거잖아. 기업들이 박근혜 같은 사람들한테 돈을 내면서 자기들이 일자리 만들어야 될 거를 쌩까버리는 거잖아요. 돈을 내지 말고 이것들아 일자리 창출해 이렇게 돼야 되는 거거든. 맞습니다. 그리고 결국 일자리 창출을 한다는 게 청년 희망 재단에 직원 몇 명 뽑는 게 일자리 창출이야. 알고 보면. 노인복지를 확실히 그냥 저 위에서 우리도 모르는 사람들이 받았죠. 둘째, 여성들에게 일할 기회를 늘려주고 가정의 행복을 돕는 예산입니다. 육아휴직을 해도 경제적 어려움을 느끼지 않도록 출산 첫 3개월의 육아휴직 급여를 최대 2배까지 늘리도록 했습니다. 육아휴직은 끝났는데 당장 아이를 돌봐줄 사람이 없으면 눈앞이 캄캄해집니다. 여성 경력 단절은 여성과 가정, 국가의 모두 손실입니다. 국공립 어린이집을 올해 예정한 지원 규모보다 2배 늘려 360개를 신규 설치함으로써 부모들의 육아 부담을 덜어드리겠습니다. 민간 어린이집이 없는 지역에 신설하거나 운영이 어려운 민간 어린이집을 국공립으로 전환하는 방법 등으로 민간과 상생할 수 있을 것입니다. 어린이집 보조교사, 대체교사를 늘리면 일자리도 늘고 교사들도 법정 근로 시간을 지킬 수 있습니다. 아이들도 더 많은 보살핌을 받을 수 있습니다. 5천 명을 충원하는 예산을 배정했습니다. 다시 일하고 싶은 여성들이 보다 쉽게 일자리를 찾도록 돕는 예산도 있습니다. 세일센터에 창업 매니저와 취업 설계사를 새로 배치하고 직업 교육 과정을 확대하는 예산을 배정했습니다. 미세먼지는 아이 키우는 부모들의 가장 큰 걱정거리가 되었습니다. 전국 모든 초등학교에 미세먼지 측정 장치를 설치할 수 있도록 예산을 배정했습니다. 미세먼지가 심할 경우 학교장이 즉시 대응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여성들에게 일할 기회를 늘려주고 가정의 행복을 돕는 예산입니다. 여성 문제 얘기했어요. 그래서 육아휴직 이야기했고 경력잔들도 이야기했고요. 지금 육아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직접적인 그 육아 휴직 급여에 대한 인상은요, 기업들한테도 굉장히 큰 수혜를 주게 되는 게 혜택입니다. 왜냐하면 그것 때문에 경력 단절이 일어나고 고용 단절이 일어나는 케이스들이 기업들 안에서도 많거든요. 왜냐하면 기업이 해줄 수 있는 만큼 해줘도 그거 갖고 못 살기 때문에 그만두게 되는 거예요. 거기 일을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근데 그런 부분을 국가가 같이 힘을 거들어서 보태줄 수 있다는 것이고, 단순하게 수당을 주는 것 이상으로 그 나중에 이제 돌아가서 다시 아이를 맡겼을 때 충분한 국공립 어린이 시설에 대한 지원을 늘려가지고 360개를 신규 설치한다고 합니다. 이건 엄청나게 많은 숫자예요. 이게 조금 더 한 발짝 나아가서 생각해 보면요. 경력 단절이 됨으로써 사회적인 비용이 정말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기업들이 함께 정부와 그 머리 맞대고 연구를 해서 이 기업 단절 자체를 무너뜨리고 이런 그 이유 자체를 없앨 수 있는 게 그 다음 예. 이게 그 발판을 만들어주는 거죠. 그래서 어린이집 보조교사, 대체교사를 늘리는 건데 그 5천 명을 충원한 예산을 또 배정했다고 디테일 쩌네요. 완전히. 뭐뭐 할지를 정확하게 미리 예산 계획서를 이렇게 내밀고 이거 안 해줘? 많이 해줘? 그럼 이분들 급여부터 시작해서 모든 것들이 다 산술적으로 나와 있다는 얘기죠. 5천 명분에 대한 비용이 얼마 이런 식으로. 여기에 상당히 의미 있는 걸 하나 끼워 넣었어요. 바로 미세먼지예요. 미세먼지 측정 장치를 설치할 수 있도록 예산을 배정했답니다. 그러니까 모든 초등학교에 미세먼지 측정기를 설치해 놓고, 실제로 미세먼지 측정은요, 그 일기예보만으로는 부족한 게 다 지역마다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맞습니다. 학교에다가 미세먼지 측정기 설치해 놓고 최소한 미세먼지 많은 날은 야외 활동, 체육 활동 이런 거를 실내에서 하겠다. 천재야, 이런 거거든요. 천재. 예. 초등학교는 굉장히 많잖아요. 그리고 거기는 필요하고
그러니까 일석이조, 삼조 뭐. 우리나라 미세먼지 설치소들이 다 높은 건물 꼭대기에 있거나 공원 옆에가 있습니다. 사실상 수치를 조작하기 위해서 그 위치가 너무 형편없는 데 있기 때문에 이 사실 주변에 제대로 된 미세먼지 측정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이 얼마나 맞습니다. 확실한 조치입니까? 공기청정기가 설치되어 있는 부잣집 안방에서 설치를 했지 그래? 첫 번째 청년, 다음에 여성,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어르신들 이야기인데요. 어르신들에 대해서도 노인 공공분무 일자리 3만 개 늘리고요. 일자리 수당을 22만 원에서 27만 원으로 인상하는 예산도 반영돼 있다고 하고요. 다음에 은퇴자들의 은퇴하신 분들의 나중에 경험, 기술 이런 것들을 그래서 이게 재밌는 거예요. 청년 창업자와 공동 창업으로 은퇴하신 분들이 청년들과 창업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그런 프로젝트도 지금 준비 중이라고 하네요. 이게 아까 그 언급했던 재기를 위한 3천억 대 펀드가 이런 청년 창업 자금하고 같이 복수로 집행이 돼서 진짜 청년과 어떤 그 은퇴 노인들의 경력이 합쳐짐으로 인해 갖고 좋은 결과를 만들어내는 사례들을 빨리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역시 문재인 대통령의 대표 공약 중에 하나인 치매에 대한 이야기도 언급하고 있고요. 그래서 전국에 통틀어서 47개소에 불과한 치매 안심센터를 252개로 한 50배 정도 늘리는 거죠. 예산을 배정을 했다고 하고요. 치매 안심센터. 계속해서 조기에 정기적으로 검진받게 하는 거예요. 치매인지 아닌지를. 그럼 미리 예방하는 부분도 분명히 있는 것이고. 청년, 여성, 노인, 다음에 지역입니다. 지역. 그래서 지역에는 주로 이제 도시재생 뉴딜 사업, 하수 관고 정비, 낙후된 주거 환경 개선을 하는 예산을 이 시정연설 하나에 웬만한 모든 계층들이 다 포함돼요, 지금. 그것도 가장 그 소득 저하인 또는 우리 사회의 가장 어려운 층에 있는 계층을 위한 모든 사업들이 지금 일괄적으로 다 진행이 되고 있는 겁니다. 맞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국회에다가 이제 대통령께서 호소를 하는데 거절할 수 있을까 싶어요. 자유한국당은요, 오늘 국회 연설하는데 앞에 구호를 붙이고 있었어요. 네. 또 자기들 그 쓰는 뭐 도라고 아주 크게 뭘 붙여놨더구만요. 인사 실패, 법치 협치 포기, 문재인 정부 각성하라. 미치겠다 진짜. 양심도 없는 새끼들. 정우택이 사진을 찍혔는데 그분 뭐라 그러셨죠? 우리 송 작가님이? 쓰레기 같은 시키 아저씨. 네, 저는 진짜 명언이 또 여기서 나왔네요. 일자리는 국민들에게 생명이며 삶 그 자체입니다. 인간의 존엄을 지킬 수 있는 최소한의 국민 기본권입니다. 마지막 즈음에 디테일이 쩌는 게 하나 있어요. 국회는 올해 초 환경미화원을 직접 고용했습니다. 일자리 문제 해결을 위한 선도적인 노력을 국회가 먼저 시작했습니다. 당신들이 잘했어. 내가 따라가는 거다라고 예우도 해주는 건데 사실 이게 이제 정세균 국회의장의 공 같은 건데 한껏 치켜 세워주는 거고요. 그러면서 알고 보면 이런 거예요. 확실히 문재인 리더십은 그런 거예요. 웃고 있어요. 근데 속에서는 상대방이 거절할 수 없게 만들어버리는 그런 느낌입니다. 전 전체적인 시정연설의 그 새로운 시스템을 봤는데요. 네. 그동안 시정연설을 하게 되면 대통령을 거의 그 헤드 사이즈로 잡아서 풀컷으로 말하는 얼굴 내용을 집중적으로 내보냈어요. 그렇죠. 근데 이번에는 반을 아예 딱 따개가지고 연설하는 장면 풀샷 옆에다가 자막으로 지금 연설하고 있는 내용들을 전부 이렇게 써서 보여주더구만. 설명을 해줘. 그게 이제 파워포인트로 만드는 건데 우리가 보통 브리핑할 때 쓰는 거잖아요. 대통령이 연설문에 다 담을 수 없는 디테일 있잖아. 숫자라든지 이런 또 거를 지나가는 같이. 여기 이제 이야기 들어본즉 청와대 뉴미디어 비서관실 시정연설 TF팀이 있었답니다. 이분들이 그렇게 대통령 연설에 시간적으로 다 맞춰가지고 다 그러니까 조정해 주는 거예요. 그 말에 맞춰가지고 전반적인 이 한 문구에 대한 PT를 딱 글로 보여주는 거야. 대통령은 진짜 그 멀리서 잡아오는 풀샷으로 조그맣게 보여놓고 그동안 이미지를 띄우기 위해서 국민들한테 막 보여주기 위해서 얼굴에 막 이렇게 크로즈업을 잡던 박근혜 때 어떤 연설하고 비교하면 이것이야말로 진짜 국민들을 향한 소통이 아닌가 싶은 제대로 된 배려의 연설을 오늘 처음 본 거예요, 우리가. 처음에 초반에 나왔던 것 중에 어떤 젊은 여성분이 면접이라도 한번 봤으면 좋겠어요 하고 그 이미지 컷이 나와요. 그걸 누가 거절해. 다 내 새끼 내 이야기잖아요. 정말 부잣집이어서 건물 하나만 갖고 있으면 평생 먹고 사는 사람들 아니고서야. 그리고 마지막까지 인사청문회 관련하거나 강경화 장관 뭐 이런 얘기는 한마디도 안 하셨어요. 왜냐하면 일부 야당이나 언론은 그런 거 지적했잖아. 그런 얘기 할지 모른다고. 전혀 안 했어요.
말 그대로 국민들에게 필요한 내용이니까 니들이 반드시 이걸 해야 돼. 정치적인 타협은 없다. 이것은 국민을 위해 해야 되는 반드시 필요한 예산이니까 찍어라고 간접적으로 얘기를 한 거죠. 국민이 지금 굶어 죽게 생겼는데 먹여줘야 되는데 우리가 지금 고관 연세를 가지고 있다. 열어라. 문재인 대통령이 연설 끝나고 보도들을 보면은요, 이런 보도가 나오고 있어요. 청년들이 뭐 봤을 거 아니에요. 근데 사실은 이 연설의 절반이 청년 이야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느낌 속에 청년들이 울컥해서 막 눈물 훔치고 그런 장면이 막 벌써? 보도로 나오고 있어요. 현장에서 이제 같이 본 사람들을 취재하는 기자들이 있었을 거 아니야. 정말 감동을 받은 게 대통령이 취임사에서 국민 모두의 대통령이 되겠다고 하셨을 때 참 당연하다고 생각을 했지만 마음이 무거웠었잖아요. 국민 모두의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저걸 어떻게 하실까? 반대를 그렇게 많이 했는데 근데 이걸 보면은 예를 들어서 노인 일자리를 보면요. 그 지금 제일 심각한 게 세대 간의 갈등이잖아요. 이런 대화의 장을 열어주면서 거기에 또 화해를 시작하고 옛날에 우리 공경을 그냥 말로 공경해라가 아니고 어르신들의 지혜를 얻고 어르신들도 아이 그 애들이 뭘 알아. 저 아이들의 똘똘함을 또 높이 평가를 받는 그런 그 세대 격차를 또 이렇게 좁혀주는 정말 우리 모두의 대통령이심을 이렇게 딱 보여주는 것 자체가 참 좋았어요. 정의당의 논평이 저는 재밌네요. 문재인 대통령은 대한민국 위기를 정확하게 진단했다. 근데 거기에 단점을 하나 찔렀어요. 그런데 너무 적다. 더 해라 이거예요 지금. 돈이 적다고. 지금 자유한국당 같은 데서는 이걸 이것도 안 해주려고 하는데 더 해라. 그래서 앞으로 일자리 예상 규모와 신규 사업의 비중이 적은 것이 실망이기 때문에 11조 2천억이 뭐야 좀 크게 쓰자고요. 100조를 쓴다고 한들. 한 번 더 추경 예산안을 하반기 때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 생각도 해보고요. 저는 오늘 연설을 느끼면서 비록 장소는 국회였고 중간중간 빈자리도 보입디다만 300명이 못 되는 국회의원 앞에서 한 연설이었지만 이 연설은 우리 5,500만 대한민국 국민들 하나하나에게 주는 연설이었다. 국회의원 니들은 없어도 상관없어. 니들은 안 들었어도 상관없는 연설이었다. 그렇게 판단하고 싶습니다. 우리한테 다 보내주셨고 근데 아까 제가 그 총평을 말했을 때 정말 현실적이게 너무나도 참 잔인하게 현실적이라고 생각한 게 딱 그건 거예요. 지금 시행 가능한 것 딱 그것만 딱 추려가지고 조금만 더 하시지 조금만 더 했으면 좋겠는데 그게 정의당의 생각이 아닐까 싶습니다. 예. 어쨌든 이 정도까지 연설을 했는데 야당들이 반대할 명분은 저는 없을 것 같고요. 이거는 통과가 될 것 같고요. 자유한국당 쪽 사람들도 기본적인 머릿속의 패러다임을 좀 바꾸어야 될 필요가 있어요. 앞으로는 뭐 기업들을 위해서 기업들 아무리 정부에서 지원해주고 해봐야 사내 유보금 쌓이면 그거 갖고 지들끼리 뭐 심한 경우에는 부동산 투기라고 자빠졌지 뭘 국민한테 얼마나 도움 됩니까? 국민의 시각에서 기업들을 맡기지 말고 정부부터 일자리 만들고 노인, 여성, 취약계층들한테 일단 노력하겠다 이게 가장 의미 있는 연설이었다고 생각이 들고요. 추경 예산으로는 첫 시정 연설이었고 가장 빠른 시정 연설이기도 했다고 하죠. 알겠습니다. 그 생각의 패러다임이 바뀐 거예요. 지금 와서. 아까도 똑같은 얘기 비슷하게 했지만 기업들한테 아무리 이익이 생겨도 이 사람들은 일자리 만들지 않아. 그걸로 실패했어. 이미 10년 동안. 일자리를 만들어 주세요 했는데도 불구하고 싫어 했는데 그거에 대한 아무런 그 책임을 묻지를 않았잖아요. 이명박은 이와 같은 조기 추경을 4대강 사업을 빨리 마무리 짓기 위해서 요구했었고요. 박근혜는 SOC 사업에 투자해서 지금 경제에 떨어져 있는 경제 성장률을 올린다고 추경을 요구했습니다만 이렇게 일자리 대책에 실질적으로 쓰여서 취약계층의 생활 안정이라고 하는 정말 확실한 정말 국민에게 바로 갈 수 있는 요소로 예산을 쓰겠다라고 지금 이 형태를 다 제안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SOC 사업을 배제했다라는 전제가 그렇죠. 가능했던 거예요. 산무가 들어가죠 여기도. 그리고 조금 전에 그냥 넘어간 부분이 있는데 올해 예상된 세수 증가분 8조 8천억 원, 세계 잉여금 1조 1천억 원, 기금 여유자금 1조 3천억 원 이렇게 그렇게 해가지고 11조 2천억 원이 나온다고 그랬는데 여기서 세수 증가분은 이해하실 것 같고요. 세계 잉여금은 세계에서 들어온 돈이 아니고요. 세금을 계산해 보니까 정부가 쓰다 남은 돈을 그거를 잉여금이라고 맞습니다. 하는 거예요. 그런 돈들을 놔두지 말고 써야 된다는 거지. 그렇죠. 이런 돈을 사용을 해서 그 기반을 강화를 시키신다는 거잖아요. 이거를 그냥 그
도로를 닦는 것도 아니고. 박정희 동상 세우는 것도 아니고. 그렇지. 제대로 서민한테 쓰겠다는 거죠. 이제 추경 예산을 어떻게 수립하는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요거는 디테일이 좋아요. 보통 대통령들 와서 이런 그 시정연설을 하게 되면요. 원론적인 이야기 두루뭉술한 이런 이야기만 해요. 추상적이고 그냥 좋은 이쁜 그림만 보여주시고. 근데 대통령이 직접 내리고 꽂아. 이거 어디다 쓴다. 라고 설명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말한 것처럼 SOC 사업 배제하는 거 포함해가지고 굉장히 많은 얘기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첫 번째가 청년들에게 일자리 만들고 취업과 창업을 돕는 예산. 그걸 공공부문에서 하겠다는 거예요. 기업들 니들 안 하니까 우리가 하겠다는 거고. 이분은 저는 항상 늘 존경스러운 게 이런 거예요. 선거 과정에서 했던 말을 바로 실행에 옮기고 있습니다. 이게 다 공약사항이에요. 어떻게 보면은. 그리고 또 공통의 공약이었습니다. 맞습니다. 청년을 위한 또는 어떤 그 육아를 위한 또 국공립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모든 후보들이 다 문제가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예산과 변화가 필요하다는 점에 공감했던 것이기 때문에 이걸 정치적인 논리로 반대한다고 하면 이애들은 정말 매국적인 나쁜 시기들이죠. 그래서 이게 굉장히 힘들어해요. 그 야당들이 공개적으로 반대할 수는 없고 이게 또 인사청문회 전국이랑 연결이 돼 있잖아요. 그래서 뭐 자유한국당 같은 데서는 누구누구 뭐 그 임명 처리 안 하면 요거 우리가 안 도와줄 거야 이런 식으로 딴지 놓고 있는데 이러다가 정말로 수렁에 빠져가지고 아예 못 나오는 수가 있다는 말씀을 한번 드려보고요. 시정연설 전날 그 모기관에서 실시한 그 여론조사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89.4%에 이르고 있습니다. 호남은 96%니까 이건 뭐 거의 그 신드롬이라고 봐야 되는 거고요. TK에서도 86%의 지지율을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시정연설 나가고 나면 몇 프로 찍을까요? 내가 봤을 때 10% 이상 오른다. 그러면 없는데? 100% 넘어간다. 천장인데? 엘친이야? 100% 넘는 지지율 나오게? 이 정도면 그냥 지금 하시던 대로 꾸준히 하시고 정말 인이 하고 싶은 대로 해가 아니고 제발 좀 계속 해주세요죠. 이런 연설을 듣는 귀가 있는 분들이라면 아주 어린 친구들은 뭔 말인지 모르잖아요. 보통 성인이라면 듣고 이런 시정연설의 느낌이 많이 다르다라고 느꼈을 거예요. 박근혜나 이명박 그렇죠. 같은 그 디테일이 여기서 나오는 건데 아까 말한 첫 번째가 그 공공부문에서 일자리 만들고 취업과 창업을 돕는다 이런 거고요. 그래서 가장 예를 든 게 소방관 이야기해요. 확실히 현장에 가보고 나서 느끼는 좋은 일자리는 오히려 줄어들었기 때문입니다. 에코붐 세대는요. 91년도에서 96년생 2차 베이비부머 자녀라고. 그분들이 워낙에 인구가 많았으니까 그분들이 낳은 자녀분들도 굉장히 많았던 이런 거죠. 다음에 소득 분배의 악화 상황도 지금 거론하는데요. 소위 하득 20%에 해당하는 1분위 계층의 소득이 2016년에 무려 5.6%나 줄었습니다. 반면 같은 기간 상위 20% 계층의 소득은 2.1% 늘었습니다. 이러한 추세는 금년 1사분기에도 계속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일자리도 일자리지만 소득 자체가 이렇게 줄어드니까 빈익빈 부익부가 가속화되고 있다. 이대로 두면 안 된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맞습니다. 이게요, 국제적으로 봐도 중국의 치링아오, 파링아오, 주링아오라는 얘기도 있습니다만 80년대 후반과 90년대 초반에 있는 세대들이 이 소비를 주도해줘야만이 그 나라의 내수가 살아난다는 이 통계가 나와 있어요. 즉 청년들이 돈을 쓸 수 있는 거지 지금 60, 70대 사람들이 신규로 돈을 쓸 수가 없는 입장인 겁니다. 그러니까 빌려서가 아니라 부모 돈이라도 그 나이대에 있는 젊은이들이 돈을 써줘야 내수가 돌아간다는 건데 우리 젊은이들은 아예 취업 자체를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죠. 그렇죠. 베이비부모들의 자녀들, 이 에코붐 세대들이 돈을 벌어야지만이 또 그들이 써야지만이 또 경제가 돌아가는 거죠. 국민들의 지갑이 얇아지니 쓰는 돈이 줄어들었습니다. 시장이며 식당은 장사가 안 되니 종업원을 고용할 수 없습니다. 이게 악순환이잖아요, 지금. 그렇죠. 그러니 주로 저소득층이 종사하던 일자리가 줄어듭니다. 앞서 말씀드린 1분위 계층의 소득이 감소하게 된 이유입니다. 극심한 내수 불황 속에서 제일 어려운 계층이 벼랑 끝으로 몰렸습니다. 항상 경제가 안 좋으면 서민들부터 죽어나잖아요. 네, 비정규직 시간당 임금은요. 정규직의 65.5%, 평균 근로시간은 2년 5개월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정말 죽어납니다. 그러면서 상위 10%가 전체 소득 가운데 차지하는 비중이 50% 절반에 육박합니다. 통계상으로는 OECD 국가 가운데 미국에 이어 2위입니다. 그러면서 나중에는 그런 얘기도 하죠. 우리의 소득 불평등 정도가 어쩌면 미국보다 더 심할지도 모른다. 통계상으로 잡힌 것만 그러는 거고. 맞습니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미국이라는 나라가 가장 심한 나라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미국의 가장 잘 사는 계층하고 못 사는 계층의 소비 편중 비율이 7,000대 1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7,000배 정도 쓰는 거죠. 그러니까 있는 사람들 자산하고 없는 사람들 자산의 어떤 그 격차가. 그렇죠. 근데 우리가 그에 근접할 정도로 또는 일본과 중국을 훨씬 앞서고 있을 정도로 편중이 벌어져 버렸다는 게 문제인 거죠. 슈퍼문 현상이 나타나 받아쓰기 이제 필요 없습니다. 문재인 슈퍼문의 영향으로 야, 기분 좋다. 문재인 든든한 대통령 문재인. 요거는요, 이 연설문은 제가 계속 보면 볼수록 굉장히 명문들이 많아요. 보세요. 민주주의도 실질이나 내용과는 거리가 먼 형식에 그치게 됩니다. 이런 흐름을 바로잡지 않으면 대다수 국민은 행복할 수 없습니다. 지속적인 성장도 어렵습니다. 통합된 사회로 갈 수도 없습니다. 민주주의도 실질이나 내용과는 거리가 먼 형식에 거치게 됩니다. 시민들이 투표에 참여하는 대의민주주의에 만족하지 못하고 거리로 나서게 된 근본 이유가 여기에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게 촛불 전국에서 우리가 계속 했던 말이에요. 맞습니다. 각종 계층에 있는 사람들이 광장으로 쏟아져 나온 이유가 단순하게 최순실의 국정농단뿐만 아니라 도저히 이대로는 못 살겠다고 뛰쳐나온 거. 그걸 정확하게 지금 이 연설문에서 포함하고 있단 말이에요. 결국은 헤쳐먹은 돈이 분노스러운 게 아니라 계층에 또는 각 세대에 일단 뭐 총평부터 한번 얘기 한번 해볼까요? 굉장히 솔직하네요. 왜냐하면 어떤 대통령이 나와서 현재 우리 국가의 지금 실업 문제가 이렇게 심각합니다라고 솔직하게 숫자까지 털어가면서 예까지 들어가면서 얘기해주는 그런 분이 누가 있었습니까? 저는 이제 그런 것도 느껴졌어요. 대통령이 지금 입이 말라 있는데 이분은 연설할 때 물을 안 마시대. 네. 이게 침이 약간 좀 끄적끄적해져 있는 상태로 연설하신단 말이야. 물 좀 드시라고. 그만큼 절박하시죠. 또 그분이 라미네이트 그 임플란트를 많이 하셨기 때문에 미백이고 그 임플란트를 많이 하셨기 때문에 이빨 자체가 좀 그 침이 잘 이렇게 붙는다 그래요. 쩍쩍하게. 네, 그러니까 그런 생각도 들었고요. 입장할 때 모르겠어요. 우리 화면으로 한번 봤는데 야당 의원들도 다 일어서는 게 아닌가? 다 일어섰다고 하고요. 노무현 대통령 때 그게 일어서지를 않아가지고 굉장히 약간 폐륜적 느낌이 좀 있었고요. 그게 이제 다른 대통령 정권이 바뀌면 또 복수의 형태로 가고 막 이런 느낌이어가지고 다 갈 때 야당, 자유한국당, 바른정당 의원들 일어서지 않았습니다. 들어올 때는 여론을 의식해서 섰는데 다 갈 때는 일어서지 않았습니다. 진짜 총평은 여지껏 굉장히 오랜만에 들어보는 대통령의 추경 관련한 연설인데 여기에서 전 뭘 느꼈냐면요. 물론 노무현 대통령이나 김대중 대통령 같은 분도 그런 방식으로 했지만 이명박이나 박근혜 같은 경우는 주로 뭐 나라의 경제 발전을 위해서 뭐 기업들을 위해서 뭐 이런 식의 논리였잖아요. 근데 두리뭉실했죠, 네. 얘기가. 완전히 국민의 편에서 지금 추경을 해달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라 추경 연설 자체는요. 직접 보신 국민들이라 그러면 찍지 않았더라도 야 문재인 대통령의 진정성을 느꼈을 것 같아요. 국민의 입장에서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완전히 현실적이면서 정말 적나라했는데 이것은 우리 아빠가 나를 대변을 해주는 거야. 그런 느낌이 있죠. 나 지금 일하고 싶은데 할 일이 없고 정말 면접이라도 좀 보게 해주세요를 가서 그 대기업 사장들 앞에서 호소를 대신 해주시는 양 든든했어요. 저는 처음 시작부터 울컥했습니다. 실직과 카드빚으로 근심하던 청년이 마지막 문자에 부모님한테 다음 생에는 공부 잘할게요 라고 했다고 하는데 공부를 요새 말하자면 잘하려고 하면 다 잘합니까? 돈이 있어야 잘하지. 그러니까. 예? 아니 그리고 공부가 인생의 목표가 되면은 안 되는데 예. 그나마 공부라도 잘했으면 취업이라도 했겠지 않아 아쉬움이었겠죠. 추가 경정 예산이라고 하는 것이 좀 한자로서는 되게 어려울 수 있는데 이거를 쉽게 설명을 해드리면은 지금 2017년도 예산안은 2016년도에 국회에서 이미 통과시켜 놓은 예산 아니고 맞습니다. 근데 나라를 운영하다 보니 이러이러한 돈이 더 필요해. 그래서 추가라는 말이 추가로 뭐 할 때 그 추가고요. 가을이 아닙니다. 그리고 세상에. 그다음에 경정할 때 우리가 왜 갱신하다 이런 말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다시라는 의미로 쓸 때는 갱자로 쓰는 그 갱자가 고치다 할 때는 경자로 써요. 바르게 고치다 이런 뜻이에요. 추가로 바르게 고친 예산안, 바르게 고친 예산안을 추가로 요구를 하는 거거든요. 그 국회에서 그거를 이제 통과를 시켜줘야 되는데 이게 6월 5일 날 국무회의를 통과를 한 예산안이고요. 전체 액은 11조 2천억 원 정도 되죠. 그리고 여기에 전체적인 핵심은 일자리 11만 개 정도를 만들겠다.
뭐 그 외에 다른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민들 입장에서 당신들을 위해서 우리 정부가 돈을 쓸게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서 국회의원들이 반대하기가 굉장히 애매해진, 직접 이야기해버리니까 애매해진 그런 상황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이 추가 경정 예산은요, 증세가 아닙니다. 이 추가 경정 11조 2천억의 재원은 이미 전년도에 걷어서 쓰고 남은, 다 쓰지 못한 남아있는 예산과 맞아요. 올해 더 거치게 될 살아나갈 길을 막아놓고 일부의 어떤 이득을 위해서 전체적인 사회 시스템을 무너뜨려 놓은 지금의 적폐를 바로잡지 않으면 민주화 또는 바른 조국의 미래는 없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는 명문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러면서 해법은 딱 하나입니다. 좋은 일자리를 늘리는 것입니다. 고용 없는 성장이 계속되는 것을 막아야 합니다. 이거 정말 중요한 화두잖아요. 성장하고 있기는 해. 근데 고용이 전혀 안 되고 있어.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잖아. 끊임없이 구조조정을 하고 사람을 줄이고 그러는 과정 중에 기업은 돈을 벌고 올해로 해서 상위 30대 대기업들의 유보금이 700조 원에 도달했다는 발표가 오늘 아침에 있었습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그 대기업들이 일자리를 창출을 하든 말든 그들에게는 이익만 그 높게 잡고 자기네들 배만 부르면 되는데 그 정부가 너네들이 일자리를 만들어놨는데 만들기 싫어에 대해서 페널티는 아무것도 없었잖아요. 그래서 고용 없는 성장이 계속되는 것을 막아야 합니다. 성장의 결과 일자리가 생겨나는 것이 아니라 일자리를 늘려서 성장을 이루는 경제 패러다임의 대전환이 필요합니다 했고요. 우리 방송으로도 수도 없이 많이 나갔던 메시지인데 그걸 정확하게 이 연설문에 담고 있다. 경제에는 시기가 있다 이런 거예요. 적절한 시기를 놓치지 않아야 합니다. 이대로 방치하면 국가 재난이 온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요 톤은 사실 이명박과 박근혜도 늘 했었던 얘기입니다. 이번 추경 또는 이번 예산이 정상적으로 집행되지 못하면 시기를 놓치게 되고 시기를 놓치면 국민이 고통을 받게 된다라고 말했죠. 그건 뭐 교과서적인 문구지만 정말 너무나도 옳은 말이잖아요. 맞는 말이잖아요. 근데 그들은 이런 방식으로 SOC를 키우거나 기업 그렇지. 지원을 해가지고 맞습니다. 그걸로 어떤 방식으로 국민에게 돌아올지에 대한 중간 다리를 설명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돈을 써서 국민 생활을 개선하겠다라는 의지와 발표는 똑같았지만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돈을 어디에다 쓸 것인가에 대해서 이렇게 구체적으로 기술한 내용은 이번 시정전설이 처음이라는 것이죠. 대통령 새롭게 뽑아놓으면 막연하잖아요. 대통령 새로 뽑으면 좋아지겠지 하는데 좋아지는 구체적인 내용을 처음으로 그 다음에 다시 또 호소를 한번 더 해요. 이번 추경 예산은 재난에 가까운 실업과 분배 악화 상황에 즉각 대응하기 위한 긴급 처방일 뿐입니다. 이게 아주 원론적인 대책이라기보다는 일단 긴급 처방을 하는 거다. 그러니까 앞으로도 계속 이런 것들이 돼야 된다라고 하는 그것에 대한 전제 그렇게 일단 보는 것 같고요. 맞습니다. 왜냐하면 추경을 적용할 수 있는 그 조건이 있잖아요. 조건부로 그걸 하는데 그 재난이잖아요, 이게. 맞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지금 딱 그 저쪽에서 딴죽 걸지 못하게 아예 딱 밑밥을 깔아주시는 거죠. 지금 재난이다. 그리고 정말 멋진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대응할 여력이 있는데도 손을 놓고 있다면 1차 정부의 직무유기고 그렇지. 나아가 정치의 직무유기가 될 것입니다라고 얘기했거든요. 만일 정치가 여기에 대한 추경안을 인정 못하고 통과를 안 시켜준다면 정부 차원에서라도 강력하게 밀고 나가겠다라고는 의지를 보여준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문구는. 멋져. 대통령이 갖고 있는 생각들이 아주 제대로 잘 녹아나 있는 그런 연설문이고요. 국민들에게 필요한 것은 작은 정부가 아니라 국민에게 필요한 일을 하는 정부입니다. 그것이 책임 있는 정부입니다. 이쯤에서 박수가 터져나왔던 걸로 기억하는데 그게 이제 안철수 씨 포함해가지고 계속 우리가 선거 과정에서 그런 이야기 되게 많이 했잖아요. 안철수의 생각은 그런 거였었죠. 정부는 작을수록 좋다 그래서 국회의원 수도 줄여야 되고 뭘 줄여야 되고 했는데 예산 중에 일부를 차용해서 땡겨와서 미리 쓰는 겁니다. 박근혜 정부를 통틀어서 매년 20조 원 가까운 예산이 추가로 더 거쳤다고 해요. 근데 거기에 대한 쓸모를 못 찾고 그게 이제 계속 다음 해로 누적되거나 국고에 이제 환수가 됐던 예를 봤을 때 이 자체를 증세다 또는 뭐 국민들에게 뭐 고통을 주기 위한 어떤 정부의 채무다 뭐 채권이다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하시면 안 되고요. 안 쓰이던 돈을 땡겨서 즉 낙전같이
또는 내 주머니에 나도 모르게 있었던 그 돈을 땡겨가지고 정말 지금 시급한 상황에 긴급하게 해서 쓰자라는 데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가정에서는 우리가 가계부를 쓰잖아요. 가계부는 이미 그 지출한 돈을 기록하는 거지만 국가의 가계부는 국민에게서 걷어들일 세금을 적재적소에 효율적으로 쓰기 위해 미리 쓸 용도를 지적을 해놓는 거잖아요. 그것을 용도를 이미 지정을 해놓은 거니까 그것 사용을 하는 거라고 알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서두에는요 상당히 감성적인 이야기를 하고 계세요. 뭐 아까 말한 다음 생에는 공부를 열심히 할게요. 제발 면접이라도 한번 봤으면 좋겠어요. 이런 거. 그래서 그런 이야기들이 있고 또 부상당한 소방관은 가뜩이나 인력이 부족한 상황에서 동료들의 폐가 될까 미안해 병가도 가지 못합니다. 저는 이 시점에서 이런 걸 느꼈어요.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 시절이나 대통령 된 후에 집배원도 만났고 소방관도 만났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에게 현장에 직접 가보니까 생기는 이쪽의 공감력이라고 생각해요. 그런 게 바로 현장에 왔다 갔다 하는 그 과정들 속에 생긴 공감력을 갖고 일단 시정연설의 서두를 이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이 분명한 사실을 직시하고 제대로 맞서는 일이 국민들을 위해 정부와 국회가 해야 할 일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감성적인 이야기를 하고 나서 본격적으로 이 돈 내놔. 뭐 요거잖아 지금. 이러한데 돈을 쓸 테니까 도장 찍어. 그렇지. 그러니까 안 같은 찍으면 말이야. 니들은 니들 스스로의 의무를 다하지 않는 배임인 거고 업무에 대한 배임인 거고 국민에 대한 배신이야 라는 은근한 협박이 있었죠. 이미 띵겨놓은 거 배정한 거 이쪽으로 쓰자. 국민의 삶이 고단한 근본 원인은 바로 일자리입니다라고 얘기했잖아요. 이게 60항쟁 30주년 기념식에서도 이 비슷한 결로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같은 맥락으로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각종 그러니까 공식 석상에서 연설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국민의 삶이 고단한 근본 원인이 일자리가 없으니 일자리가 없으니 수익이 없고 수익이 없으니 내수도 안 돌고 여러 가지 복잡한 여러 가지 경우를 갖고 있는데 그 가장 근본 원인에는 일자리가 없어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OECD 최장 수준의 근로시간이 줄어들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저임금 미수준 등 근로환경이 정말 열악한 상황이라고 알려져 있죠. 지금 그 통계 수치로 우리 그 청년 실업률 11.2%에 체감 실업률 24%라고 하면요. 우리 청년들 중에 4명 중에 한 사람이 지금 놀고 있는 겁니다. 실업자입니다. 근데 그 실업자가 그 미필적인 거 아니에요. 그냥 놀라고 해서 노는 게 아니라 일을 하고 싶은데 못 놀고 있는 거예요. 맞습니다. 심지어는 취업 포기한 사람들은 통계도 안 잡혀. 군대 갔거나 공부하고 있는 학생 또는 고시 준비를 하고 있는 학생들도 실업 통계는 안 잡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4명 중에 1명의 청년이 놀고 있다는 얘기는 사실 둘 중에 하나는 백수라고 봐야 되는 거예요, 거의. 아이고야. 여기에 아주 디테일로 승부하시는데요. 청년 4명 가운데 그러니까 한 명이 실업자입니다. 베이비붐 세대의 자녀인 에코붐 세대가 주 취업 연령대에 진입한 반면에 청년들이 취업을